나 이거 잘 못하겠어. 그럼 다른 친구,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좀 못했어. 그때 다른 애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욕도 먹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독립성은 부모에게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부모 탓할 거 없다. 두 번째, 이 독립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나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부모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완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말 그러면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통 한 30% 얘기합니다. 31.6%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뭐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을 받아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요. 또 다른 어른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또 다른 더 많은 더 길고 더 오래된 그 환경 속에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나는 내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늘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는 뭐 피해자입니다. 나는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70%는 내 주변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에게 온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모 탓만 할 것 없다. 부모가 모질라고 한심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독립성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독립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곧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움을 청할 줄도 아는 용기. 저는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추도록 성장시키는 게 독립성이고, 민주성이라는 거는 뭐 거칠게 말하자면 나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 알고 이거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그게 뭐 성숙한 민주 시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제가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그냥 작은 멤버로 지낼 수도 있지만 내가 리더로서의 역량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책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민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럼 집안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 물론 가정 내에서도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스미도로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독립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독립성은 물론 부모가 제공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도 있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부모가 못 가르쳤어도 사회 이제 생활 쫙 하잖아요. 해보면 알잖아.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탁월한 부분이 있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유치원도 그렇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 뭐냐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팀을 해서 뭐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애들 어려서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너 혼자 집에서 성장한 아이인 거 알지만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린 더 좋고 멋진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심지어 협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놀이할 때도 같이 작고 큰 놀이들 혼자 하는 놀이도 있지만 같이 하는 놀이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 놀이 과정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뭐 초, 중, 고, 대 이런 또 심지어 직장 다니면서도 다 우리는 따로 또가치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에 이 연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배웠어요. 나 이거 잘 못하겠어. 그럼 다른 친구,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좀 못했어. 그때 다른 애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욕도 먹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라는 걸 어떻게 키우냐 물어보셨잖아요. 제일 먼저 이 독립성은 부모에게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 부모 탓할 거 없다. 두 번째, 이 독립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나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주체적 삶을 산다는 건 모든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다 구가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독립된 주체면 지금 20, 30, 40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가 방을 치워주는 집들이 많아요. 전 그건 정말 수족이 멀쩡한데 전 부모도 그거 치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벌레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이미 컸다라는 걸, 그리고 이 성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이미 충분히 나이 먹고 충분히 늙어가고 있어요. 25세면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집안에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 정리는 내가 하는 것부터 전 독립성의 시작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찾아야 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고요. 난 어떤 직업을 찾을까? 당연히 다들 고민하죠. 그런데 진지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를테면 누군가는 뭐 한 달에 월급을 400, 500 받고 싶겠죠. 근데 이제 내가 20대 초임에 무슨 400,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제가 나이 먹어서 못 가겠지만 그건 뭐냐면 때로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독립적인 영역, 곧 돈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옷 입는 거, 방 정리하는 거, 나만의 직장과 놀이터와 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 전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독립 중에 하나는 아이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애처럼 구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입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이로부터의 독립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어린아이 시절도 있지만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은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라 내가 아이 역할을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이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얼굴을 봐도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남들이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항상 살아오던 상황 자체가 어린아이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나이 먹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거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청소년기에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전생애를 찾아가면서 역할은 계속 바뀌고 그 달라진 역할에 따라서 나의 정체는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옛날 어린아이 짓은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성장하면서 10대 지나가면서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상욕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서 그 욕이 나올 때 함께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가족들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왜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 보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눈빛, 태도, 헤어스타일,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매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당연히 내가 갖춰야 될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립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양장을 입어야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 안쪽에 내가 나이 먹어가고 있고 과거 어린 시절 내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객관화라고 부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를 애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큰 성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건 나이는 우리에게 늘 절대값이고 이 절대값에 대해서 사회는 값을 치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독립성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유치한 시절 때로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더 나은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저는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친밀성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적정한 친밀성 좀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이런 것. 이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예요. 사회적 관계고요. 그래서 가족관계라 그래서 무조건 다 줄도 DNA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좀 완전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가족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회적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대단히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세기 현대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등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이 현대 가족이 가지는 특징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목말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밀감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오히려 내 가족이 나에겐 멀어진 존재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 전 이렇게 부른다.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이 있어요. 이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시소는 이렇게 딱 타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 또 이쪽 사람이
사람이 올라가자 이쪽 사람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시소예요. 서로 계속 엇갈리는 듯이 하나의 기구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려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공중에 붕 떴다 싶으면 다른 가족들은 다 떨어져요. 내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 고통스럽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가족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같은 시소 속에서도 재미가 없죠. 근데 때로는 균형을 잘 맞추면 이게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또 다시 내려가서 다시금 또 점핑할 수 있을 만한 반동의 힘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관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런 시소 같은 가족도 있다면 또 다른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 친밀한, 이게 말이 친밀이지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게 약간 피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계속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문지르는데 윤활제, 크림과 같은 윤활제가 없잖아요. 나중에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잖아요. 이렇게 가족 간에도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이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은 너무 밀착돼가지고 서로 간에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범죄, 곧 다시 말해 서로를 외롭게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누군가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근데 이걸 그쪽에서는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너무 친해, 우린 비밀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도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사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생활도 있는 그 집이 건강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밀도 없고 마치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마치 무슨 결벽증 환자인 것 마냥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병리적 가족들은 결국 관계에 진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10중 8구 다른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분리돼야 될 시점에도 분리가 안 돼가지고 부모가 쩔쩔매거나 자식이 쩔쩔매거나 그랬다가 다시 또 융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또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마치 설사하듯 관계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변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엄격한 가족, 이런 가족들은 서로 감정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명 관계도 어떨 때는 확 시원하게 확 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관계는 다 에너지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 이 관계에도 변비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면 심하면 어떻게 병원에 두고 가서 관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상담 현장이나 정신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에도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인간과 나는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또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